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대의 변곡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금리의 하락이 나오면서 증시의 상승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제가 생각해왔던 부분들, 제가 우리 좋은마 기쁨 더하기 필승사단 멤버분들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분석해드렸던 내용들이 하나 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현재 기준으로 계좌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어, 최근까지 기회의 장이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특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만 좀 따왔어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입니다. 실제 수익률이고, 저는 2주에 3주에 한 번씩 이제 우리 멤버분들에게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장이 박살이 나도 네, 공개적으로 이제 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께만 공개를 하고 있죠. 따라서 뭐 거짓말 한다거나 선동한다거나 과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할래할 수가 없고, 제 성격상 그런 성격도 애초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계좌를 그대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공개를 했어요. 저번 주에 필사단 멤버분들께 이제 공개를 좀 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이거는 제가 우리 멤버분들께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공개를 좀 진행하면서 계좌 공개를 진행하면서 했던 거고, 지금 보시면 자, 필승사단 그리고 좋은마 기쁨덕의 멤버분들에게만 공개하는 국내 및 해외 계좌입니다. 필승사단 세 번째 오프라인 모임 강의한 마무리 작업도 있고, 증시 변곡이 슬슬 보이는 듯하여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증시 변곡점이 슬슬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에 증시의 변곡점이 나타났죠.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려왔고요. 자, 턴어라운드 전 단계인 만큼 다음 계좌와 비교하는 맛도 있을 거고요. 제가 가장 안 좋을 때 일부러 계좌 공개를 했어요. 제 계좌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 일부러 계좌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는 증시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맛이 있겠다. 이래서 좀 재밌겠다 싶어서 오히려 가장 안 좋을 때 계좌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 이후에 제 계좌는 뭐 굉장히 좀 좋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199%, 10%, 35%, 이거 아니죠. 그리고 4%, 그리고 9.4%, 5.21%, 그리고 이건 이제 CWEB, CWEB는 7.9%, CWEB는 이제 중국의 기술주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리고 YIN은 8.57%. 이거 이렇게 이제 종목명이 나와 있는 건 해외 계좌이고, 해외 계좌는 이렇게 종목명도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리한 것 같아서 해외 계좌는 이런 식으로 좀 캐치를 했습니다. 자, YIN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주식, 네, 쉽게 말해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의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제 8.5%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NXPI 76.55%, 그리고 덱스컴 10.27%.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이제 폭락을 했었죠. 덱스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보노니스크와 일리알릴리의 그런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이제 혈당 측정을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좀 이슈가 좀 끼면서, 노이즈가 끼면서, 물론 증시가 안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크게 하락했는데, 사실 까고 보니까 저도 뭐 텔레그램방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런 비만 치료제는 오히려 혈당 측정 기계, 특히나 실시간 혈당 측정 기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지 하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계좌라고 저는 직접적으로 텔레그램방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7.73%, 팔란티어는 굉장히 좀 가장 최근에 좀 매수했죠. 7.73%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이건 동방 케이블 5.36% 수익 중입니다. 네, 중국의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사실 에너지 그리드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방 케이블은. 그리고 이제 이건 국내 주식이죠. 이제 티커가 없으니까 8.06%, 8.73%,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77.13%, 예, 이렇게 10%, 7.89%, 5.53%,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은 시기에 좀
비중을 실어서 주식에 투자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보고 있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증시에 혹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사실 뭐 시장의 변곡점은 두말할래야 잘 소릴 만큼 사실 좀 명확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방에서도 꾸준하게 기회장이다, 증시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다, 금리의 하락을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금리,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장기금리의 급등을 보면서 숏 비중을 굉장히 늘렸던 것과 현금 비중을 늘렸던 것과는 180도 다른 분석을 최근에 좀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10월 18일 글입니다. 최근 글이죠. 자, 중국의 턴어라운드가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반등한 지 3개월이 지났네요. 소비자 물가지수야 어차피 생산자 물가지수를 따라오는 것이기에 인플레이션 국면이 아닌 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 미국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서 자산시장도 같이 폭락할 경우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줄 자산시장 중 하나로 봅니다. 굳이 자산시장이 폭락하지 않더라도 중국 시장 한정, 물반 고기반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반 고기반의 기회의 장이다. 10월 18일 날 말씀드렸고요. 10월 3일 글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땀 흘려 만든 제품을 팔아 번 돈의 가치가 불과 1년 만에 50% 폭락했을 때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실제로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제조업 국가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제품들을 달러 그리고 그 달러를 통해서 사는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데 미국의 장기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50% 폭락했습니다. 가치가 50% 폭락했어요. 채권 시장이 붕괴되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제품을 피땀 흘려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고스란히 바꾼 그런 상품의 가치가 50% 반토막이 났다. 근데 문제는 이 가치가 이제 가면 갈수록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꾸준하게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뭐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의 돈을 이제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는 돈을 안 풀래야 안 풀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전쟁하고 있는데 돈을 안 푼다? 이거는 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채권의 그런 가치의 하락은 꾸준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굳이 내가 만든 제품들을 미국의 장기채를 사줄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가 퍼지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울만큼 이제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장기 채권의 발행량을 줄였어요. 네, 오히려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하락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경기가 꺾이는 기미가 보였죠. 대표적으로 고용 그리고 소비 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꺾이는 기미가 보이면서 이제 연준의 긴축이 끝이 났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역시나 증시가 꽤나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대안을 몰색하는 움직임이 강해질수록 미국, 달러로서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연스레 반대 세력인 중국 그리고 안티 달러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10월 23일 날 저는 말씀드렸죠. 최근 들어 시대의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은 비트코인으로 46%의 수익 인증을 저한테 해주셨죠. 제가 얼마 전에 공개를 했고요.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스마트머니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인 약달러가 맞춰지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한번 무너질 경우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고버스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했었고 역시나 괜찮은 수익을 냈어요. 현금 비중도 꽤나 높았고요. 이건 그 8월 10일에 8월 10일에 대략 한 3달 전이죠. 그때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자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어 달러와 금 모두 필요하지 않다. 통화를 금에 고정하는 현명함만 필요하다. 달러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면 브릭스 통화가 금에 고정된 방식에 따라 통화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카즈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 교란을 달러 약세로 촉진할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그 예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흑해 곡물 거래가 종료된 직후 곡물 가격이 10% 상승한 것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리카즈는 브릭스 회원국, 특히 러시아의 입장에서 브릭스 통화 가치를 금에 고정된 채로 브릭스 통화 가치를 더 높이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한다면 공급망의 교란을 일으키고 석유, 휘발유, 곡물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자, 프린사단 오프닝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러시아가 자국의 원유를 루블하나 위안화를 받고 팔고 있는데 만약 실물 금 혹은 실물 금과 연동된 통화, 예를 들어서 브릭스 통화가 있겠죠. 를 받고 판매할 경우 수입국들은 실물 금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데이터로만 갖고 있던 금 파생 상품을 실물 금으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과연 월가는 파생 상품으로만 팔아 제끼던 금을 진짜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에너지를 넘어 중국 공산품이라면, 사우디의 에너지라면, 아프리카의 원자재라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아프리카 모두 탈달러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금을 받고 물건을 팔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약 2년 전 괜히 은 ETF에서 실물 은을 인도하겠다는 조건을 소리소문 없이 없애버린 게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만약 중국이, 러시아가, 브릭스가 이러한 일을 모의하고 있다면 중국 진영의 확장은 진정으로 미국 및 달러 패권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혹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쪽이 우리 편이죠.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바, 실버바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자 11월 4일에는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자 퍼즐이 하나 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꺾이면서 금리가 꺾이고 금리가 꺾이니 달러가 약해집니다. 주목할 점은 고금리가 유지되더라도 미국의 상대적인 펀더멘털이 현재 대비 약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유가, 마지막으로 약달러죠. 강세를 유지했던 달러의 추세가 꺾일 경우 절호의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제가 우리 토론방에서 이런 좀 대화를 나눴어요. 자, 미국 금리 상승은 달러의 강세를 일으키는 게 보통입니다. 이거 우리 멤버방의 토론방입니다. 채팅방이죠. 최근처럼 말입니다. 허나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금리가 상승, 그러니까 채권 가치가 하락하는 와중에 달러도 함께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에 관련하여 현주님과 중요한 대화를 나눴었는데 못 찾겠네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사상 최대치 부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기금리 급등이 발생할 거라고 분석해드렸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느 정도 장기금리 급등하는 와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채권금리가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으나 중국의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위안화 가치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역대 최대치 부근까지 벌어진 지금 중국은 절호의 경기 부양 타이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상대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저금리에 놓여 있어요. 미국의 금리 혹은 선진국의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와중에 중국은 역대급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중국 입장에서 부양책을 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들은 집을 사는데 금리가 7%예요. 7%. 그럼 나는 집을 사는데 금리가 1%대예요. 자, 어떻겠습니까? 과연 대출을 받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 만약에 주식이라면, 투자라면, 혹은 돈을 빌릴 수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1%대의 돈을 빌려서 5%의 배당만 받아도 그 스프레드가 4% 정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워런 버핏이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일본의 상사 기업들을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0.5%로 일본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0.5%로 조달받은 이후에 일본의 상사 이제 그런 주식들의 투자를 진행했죠. 배당률이 무려 5% 이상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금리 시대에서 상대적인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죄다 7%의 그 돈을 빌고 있는데 나는 1%, 2%의 돈을 빌린다면 안 빌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땅 투자를 하든 혹은 뭐 금을 사든 배당주에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하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에 대한 요구 혹은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지수 혹은 PMI라던가 혹은 중국 증시가 혹은 중국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눴던 그 전에 나눴던 대화가 바로 이거였어요. 8월 4일 글이고요. 사본이 미국 장기채 금리가 위로 튀면서 정상화된다면 그 과정 중에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므로 달러의 매력도가 올라가서 단기적으로는 강달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안정화된 후에는 많이 풀린 채권으로 큰 약달러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게 상식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허나 미국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채권 가치 하락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니 말입니다. 핵심은 미국이 그리고 달러가 다른 국가들 대비 원자재보다 강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이고 저는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연준과 미국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강달러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벌어진 일이고 이제 대략 한 11월 초까지 벌어진 일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고금리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달러가 왜 꺾이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금리가 유지되면 뭐해? 고금리 유지되면 뭐합니까? 그 해당 기업에 혹은 해당 국가의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더 약해진다는 것이고 더 강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 고금리가 유지되어도 그 국가에 해당 통화인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의 분석도 좀 해드렸어요. 이건 비교적 최근에 이제 해드린 분석글이고 자, 8월 30일 글입니다. 자, 시장의 심리를 보려면 좋은 데이터와 안 좋은 데이터가 혼재하면 더 파악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잘 보셨네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핵심입니다. 연준도 고용을 보고 있기에 반응이 세게 나온 것입니다. 어제 고용에 반응한 것을 변곡점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동안 시장은 배드이즈 굿을 너무 오랫동안 참관당했다고 느껴서요. 저는 시장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적이 있었나?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계속 기다려오면서 AI니 여러 테키한 업종들을 밀어 올려오지 않았나 싶네요. 연준이 고용을 보고 있고 반응이 세게 나왔다는 것은 사부님 말씀은 그동안 견고한 고용으로 인해 임금 상승세가 가파르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는데 그 반대가 나타나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시장은 계속 경기의 쿨다운을 기다려왔고 침체보다는 과열이 식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조금이라도 긴축이 과할 경우 경기는 훅 꺼지겠지만요. 고용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침체까지 반영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골이 깊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8월 30일에 같은 날에 토론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글이죠.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우려하거나 기대했던 중립금리 인상 및 목표 물가 구간 조정은 없었습니다. 2% 물가, 특히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을 강조하였는데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라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습하면서 제가 꾸준하게 지난 최근 동안 말씀드렸던 증시의 턴어라운드, 또 시대의 변곡점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전부 다 이해가 아주 잘 될 거예요. 굉장히 좀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 이어질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복습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멤버들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의 물가, 특히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을 강조했는데 변동성의 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라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긴축을 오래 길게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용이 강하다는 워딩이 반복적으로 있는데 고용이 강하기에 경기가 뜨겁기에 금리 인하 등 완화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뜨거운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식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식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번에 고용 지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자마자 증시가 올랐고 연준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의 급등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시장이 보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금리 인하 시기도 24년 3월에서 6월에서 7월로 밀렸네요. 시장 예상이야 매번 틀리기에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든 싫든 고금리 시대를 서서히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지만 소비 및 고용 지표의 중요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금리 추이는 집값에 달려있고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는 소비 및 고용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긴축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지만 소비 및 고용이 꺾이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금리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림이다. 고용이 꺾이는 그림이니 금리 압박도 정점이라는 시장 반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는 진자운동과 같아서 적전선에서 딱 멈추는 일이 드뭅니다. 조금이라도 더 치우칠 경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봐야 기회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하는 시기네요. 이렇게
우리 멤버분이 답변을 주셨죠. 자, 8월 30일에 이제 같은 날에 제가 분석방에서 써드린 글이죠. 자, 오늘 필사단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고용이 꺾이고 소비가 꺾일 기미가 스물스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으며 연준이 원하는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긴축 행보가 끝날 수 있다는 기대로 시장이 일단 환호하였습니다. 다만 경기 하강, 조금 더 나아가면 경기 침체까지 갈 수 있는 길목에 있기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긴축으로 말미암아 단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시에 주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은 이슈들이기에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9월 8일 글이고요. 연준은 고용에 주목했고 경기 하강을 기다렸고 원하는 대로 지표가 나와주니 기다렸다는 듯이 빠른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죠. 경기 하강 시그널을 보여야 긴축을 그만둘 수 있고, 그러니까 경기 하강 시그널이 보이자마자 긴축을 그만두겠다는 그런 워딩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한다는 것을 이제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굉장히 최근에 저번 주부터 주식 비중을 굉장히 크게 빠르게 늘려왔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이고요. 긴축을 너무 강하게 하면 비용이 선장부지로 뛰어버리고 인플레이션에 죽어버리는 말입니다. 고로 타겟이 중국 진영이 아닌, 그러니까 중국 진영의 붕괴가 아닌 이상 미국도 더 이상의 추가 긴축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채로 부채를 녹이는 것을 원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인 미국 정부가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약한 긴축으로 인한 물가 안잡힘, 경기 하강 혹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앞에 단기적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인플레 시대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얼마나 빠지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장기 호황을 준비해야 할 때로 봅니다. 언제나 그랬듯 충분히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며 계좌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후에도 저는 숏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굉장히 리스크 해지를 굉장히 잘 해왔었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경기가 고순에 꺾이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연준의 워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10월 4일 글이죠. 연준은 고용과 소비에 집중하고 있고 고용이 잘 나오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시장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제1 목표는 증시 부양도 아니고 경기 안정도 아닌 물가 안정, 즉 달러 가치의 수호입니다. 시장도 이를 슬슬 받아들이다 보니 조금만 강한 지표가 나오면 어린아이 마냥 떼쓰듯 발작하는 거고요. 물가 안정의 선행 지표는 고용과 소비의 하강입니다. 여기에 주목하면 시장 흐름을 비교적 명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경기를 살려야 하는 입장이기에 생산자 물가지수 및 사치품 소비 지표에 주목하면 될 것입니다. 자, 10월 5일 글이고요. 그 전날 밤에 발표된 구인 건수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수치가 나왔죠. 이에 따라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하였고요. 하루가 다르게 시장의 요동치는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 시기로 판단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심지어 세부 항목도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통계가 다 그렇죠. 미국 정부 및 연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연준은 고용지표의 하강을 원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고용 및 소비 둔화는 연준의 긴축 중단에 필요한 주요 명분이라는 점에서 긴축의 끝에 다다르고 있는 듯합니다. 증시 하락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회가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코스닥 고버스, SRK, 고려 신용정보, QID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증시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고 아마 내일쯤에 시대의 변곡점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링크에 필사단 가입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제 아이디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셔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댓글창에 올려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하시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것들, 시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분석들, 핵심 분석들, 의견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시간을 두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핵심 산업과 그 핵심 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실적 분석도 당연히 제가 매수 매도하는 내역들을 보기만 해도 실력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제가 다른 이제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개방도 무료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좀 입장을 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의견들을 한 번씩 써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신다면 역시나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수익률은 해외 주식은 전부 다 보여드렸고, 해외 주식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전부 다 보여드렸고, 국내 주식은 이제 유한양행 혹은 오스코텍 이런 손실 중인 종목을 제외하고 이제 일부 종목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